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뭐 조선반도 얘기만 놓고 보면은 명목상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백신 그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 협력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이제 갔다고 치면은 그것에 대한 동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그 비용이 한미 동맹의 확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 차원에서 지리적 공간 차원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세계로 한미 동맹이 쭉쭉 뻗어나간다. 이거는 사실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추락된 미국의 그 세계 패권을 복원하는데 돈도 미국이 많이 한계가 있고 또 그 해외 각각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동맹 우방국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중국이 크고 유럽이 이제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 가고 뭐 그러면서 동맹의 세계화라고 하는 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미국과 정상회담 할 때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 가치 동맹으로 동맹이 발전한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것을 막 의미 부여를 해주면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라크 파병이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아닌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동맹국의 군사협력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미군과의 우리 정부는 뭐 연합형 PKO 활동이라는데 그렇게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전 수출도 성과라고 꼽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죠. 그 UAE에 우리가 원전 수출을 진행해 왔고 그 와중에 UAE가 뭐 권위주의 국가죠. 그래서 경찰의 치안, 우리로 치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 민주화 인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좀 탄압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경찰 훈련, 장비 사용법, 장비 판매 이런 것들을 덤으로 껴갖고 합니다. 미얀마 쪽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래서 동맹이 이 지리적 공간으로 이렇게 세계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리를 하더라도 요즘은 온라인, 사이버 또 앞으로 더 우주 이런 쪽에 이제 동맹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군사, 경제, 가치 플러스 이번에도 기술 동맹 까지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갖고 동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는 이번에 일단은 공약상으로는 최대로 넓혀놨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현재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 위협 또 양국 간에 기대하는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차세대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 기술인데 이것이 양국 간의 경제적 윈윈하는 공동이익의 창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패권 경쟁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지식인데 지금 핵심 경쟁 영역이 차세대 정보통신 반도체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추락된 미국의 지도력
이런 것들을 복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축으로는 가치, 그죠? 민주주의 인권, 다른 한 축으로는 글로벌 공급 사슬망,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설정한 몇 개의 뭐랄까요, 기술 영역에 대해서 동맹의 재건, 또 자유민주 진영의 결속을 통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출. 중국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서방 세계가 만들어 놓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그것에 순응해 나가면서 지금 기존의 WTO 체제 하에서의 세계 경제 질서를 지금 중국이 사실 선도하고 있고,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적인 측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대등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적인 영역으로 중국이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전 중국 권력이 도광양해로 이렇게 준비하고 조심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공개적이고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뭐 가끔씩 이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우리 국내 연합통신이나 외신에서 가끔씩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또는 그 지정학, 지경학 양 측면에서 지금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도권,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비용을 미국 스스로가 부담하기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아시아판 나토 형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도 이 극동 지역에서 중국 견제의 의미도 있지만은 인도양까지 포함해서, 인도가 이제 앞으로 뭐 2030년인가요? 되면 인구도 중국보다 더 많아지고 뭐 GDP도 더 높아진다 해서 아예 그냥 그 국무부도 지금 동아태 뭐 국이 있잖아요. 뭐 차관보도 있고 한데 아마 그것도 이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그 사령부가 아태 사령부로 트럼프 때부터 바뀌어서 외교는 그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아태 전략이 있었고, 이미 오바마 때 피보트 아시아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쿼드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중국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곧바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남방 정책이라는 지역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지금 한 발짝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자료 뒤에 붙였습니다만 그 인권 관련된 그 뭐랄까 문장이 공동 성명에 그 5개예요, 4개예요. 있는데 명시적으로 이제 북한을 지목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미 양국 내외에서 표현, 종교, 또 무슨 자유죠? 신념의 자유죠? 그런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그러니까 북한, 그 다음에 국내, 그 다음에 국제, 이 3개의 차원에서 인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스틴 국방장관과 3월 중순에 11년 만에 한미 외교 국방 2+2 회담을 서울에서 하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을 하는데 서울에 발을 내리자마자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은 뭐 전체주의 그럼 뭐 워싱턴에서 평양 메가폰 들고 하면 되지, 한미 회담하러 서울에 내려서 우리 정부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 도쿄, 서울, 베이징이었죠. 그래서 중국을 향한 3가지 이렇게 포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뭐 지난번에 미 하원 그 공청회에도 있었으면은 대북 전단 살포 규제 관련된 좀 논란과 관련되어서 해석할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 공을 뭐 던진 실체가 뭐 유령 투명 공을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갔다 치고 이제 북한이 반응이 언제 어떻게 나올 거냐고 하는데 반응할 것 같아요. 북한한테 무슨 유인을 뭐 줬나요? 대화 외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에 점증하는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그리고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또 안보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이 중국이죠.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뭘 준다, 뭘 하자 그래서 콧방귀도 안 끼고 있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게 북한은 뭐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그런 진짜 늘 하던 그게 있지만은 2018년 이후에 하노이 이후에 중단된 상황에서의 당면 맥락에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하는 것과 첨단 미국 전략 자산 또 미국 무기를 국내에 정개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 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보십시오. 위협이 두 가지예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하고 있다. growing threat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을 명사하지 않았지만은 맥락상 그렇게 해석되는 해양, 각 세계 각지에서의 중국의 도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합동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첨단 무기를 계속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을 향해서는 일단은 북한 인권 특사는 임명은 미루고 갑자기 무슨 이벤트처럼 성김을 거기서 대북 정책 특사로 호명 지명을 하고 대화와 외교로 하겠다 나와라. 여러분 이제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여러분이 김정은이다 그러면은 지금 옵션은 좋다 뭐 부족함이 있지만은 대화하자는데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속는 셈 치고 일단 대화에 나와보자. 그게 있고 북한판 전략적인 인내로 시간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핵 동결된 상태가 아니죠. 계속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누가 호전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도발할 수도 있는 거고. 당분간 북한이 외무성에서 이렇게 말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모를 일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44조 투자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합의한 걸 우리가 깰 수 있어요? 비대칭적인 동맹 관계에서 글로벌 동맹 다 약속 지켜야죠. 그런데 대화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하겠다. 일단은 북한이 호응을 해야 돼요. 그죠? 한미 간의 합의는 한미가 지켜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은 그 립서비스를 해주고 북한이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제재에 대해서 이번 언급 없었지만은 그 전에 캠벨이나 그 설리번이나 블링컨이나 제재는 우리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으로 우리가 많이 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준 것은 확실하고 얻을 것은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게 몇 분들은 또 정부 관련 백브리핑이나 이런 자료 받으셨겠지만은 정부 자료 중에 하나는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확고한 협력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도 힘에 의한 평화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개발하는 논리.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이후에 8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뭐 북한도 저 아주 고성능 전술 핵무기 뭐 개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대통령 이하 정부 측을 좀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쪽에서는 또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서는 그 부분에 관한 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판 많이 안 하죠. 한미동맹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약속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평화운동, 평화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북한의 의심, 중국의 뉴스 보셨죠, 이제? 중국의 불편한 반응 등을 봤을 때 이게 뭐 상황이 좀 나아질 건지 아니면 조금 낙관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주신 그 제목인데 일단은 그 아까 UN 사이트 한번 보시죠. 이제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얘기되는 어떤 뭐랄까요 흐름이라고 그럴까 그걸 잠시 소개를 드리고 이게 이제 UN 인권 사이트입니다. UN 인권을 전담하는 주무기관은 인권 고등 판무관실로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일본식 번역되고 그래갖고 우리 한글 주체적인 번역을 하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북한 인권,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는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뭐 이슈인데요. 이거 오토 사이트인지 UN 사이트인데 우리가 UN 공용어가 아니잖아요. 한글이죠. 근데 어떤 사이트인지 저는 조금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글로 바로 번역돼 버리네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기에 뭐 저기 뭐 인신매매, 여성차별, 아동 권리, 뭐 전시회, 뭐 인도주의 이런 이슈고요. 이건 국가별. 그래서 국가별 들어가서 지금 북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전에 지금 컴퓨터 사정이도 그랬는데 유엔에서 이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두 묶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터 바디라고 그래서 유엔 총회, 유엔 헌장의 기초에서 만든 기구. 그러니까 유엔 총회 있죠? 그리고 인권 이사회, 그죠? 2006년에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그게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수준은 다양해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거, 미팅에서. 네. 그 다음에 공식 안건을 올려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인가 이명박 정부 때인가 이걸 시도를 했었어요. 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여기서 2번인가 다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 인권 문제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그 북한 정권 권력에 의해서 개입된 체계적인 침해이고 그 침해의 범위가 그 광범위하고 와이드 스프레드하고 그 상황이 지속적이다. 이런 상황 판단에 이제는 그 그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누가 자행하고 있느냐. 책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인도적 범죄다. 반인도적 범죄는 전쟁 범죄, 그 다음에 대량 학살 등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그때도 북한 인권 결의에 의해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죠. 1년간. 그때 그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7가지인가 9가지가 다뤄주고 그 중에 7가지가 자유권이고 2가지가 식량권과 교육권.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반인석 범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 보고서를 반영한 그 다음 북한 인권 결의에 야 이거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하자. 그래서 그 중기구인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수신 김정은 앞으로 김정은 아니지 김정일인가? 네, 2015년이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는데 맞냐 틀리냐 대답을 해주십시오. 북한 대답 안 했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북한 인권 문제가. 그래서 그 헌장기구에서 다룰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2003년인가요? 그때부터 당시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였죠. 봄에. 지금은 2016년부터 인권 이사회. 가을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로 북한 인권 결의가 이제는 뭐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안 해요, 그냥 무투표 콘센서스에 의해서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트리티 바디라고 그래서 북한이 가입한 해당 유엔 그 국제인권 협약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다루는데 이것은 북한이 가입 비준한 해당 국제인권 협약에 대해서 북한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쪽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 입장 속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은 줄고 충고를 듣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인권 개선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 여기 비준 현황 조금 들어가 주세요. 이거 키워줘, 이걸. 여기서부터 이걸 올려서, 예. 이게 북한이 서명한 날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비준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권 협약 많지만 대표적인 게 시민 정치적 권리 국제협약, 그 다음에 여기에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국제협약 이 2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게 제가 태어난 66년에 2개의 협약이 같이 제정이 됐는데요. 48년인가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엔 총회에서 받기로 하고 이게 선언이잖아요, 선언. 우리의 맹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국제법으로 만들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다 같이 지키도록 하자. 네? 국제법으로. 그렇게 해서 세계 인권 규약을 만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4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총회에서 만들어진 게 이 2개입니다.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그리고 만들어진 지가 66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18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 뭐 그렇게 어려운지. 그거 둘로 쪼개서. 이게 냉전의 영향입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선호하는 인권이 편파적인 거죠. 그런데 이 가입한 해가 북한이 81년입니다. 우리는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예요. 북한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우리한테 이제 이념 공세를 했겠죠. 뭐 시골에서 뭐 태어나서 학교 다니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갈 때 뭐 길가에 뭐 삐라 봤죠, 그죠? 먹을 거 없고 뭐 저 맨날 억압받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성차별 철폐협약 2001년 또 내려가 보시죠. 2개 더 있어요. 90년 아동권리협약. 그 다음에 아동권리협약에는 선택의정서가 2개 있어요. 옵티멀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아동
아동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이거 금지하는 협약이 있고 그 14년에 북한이 가입을 했대요. 이제 저기 그 탈북 생기고 꼬마 애들도 가고 뭐 인신매매 이런 것도 나오니까 북한이 가입하고 국내법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13년에 가입해서 16년에 의회에 비준한 그 장애인 권리 협약. 그래서 북한이 이런 여성, 아동,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인권기구와 나름 대화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게 있으니까 물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기술적인 이런 행정적인 지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채택하고 나서 이걸 전담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서 일하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짓는데 그것도 없다고 벽돌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들어가는 기자재 이런 것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다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지금 제 자료에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자기 자신이 뭐 인권하고는 담을 쌓았는지 아예 그냥 김정은은 땡큐죠. 그죠? 인권 문제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건 되게 예외적인 현상이죠. 미국 대통령이든지 행정부든지 간에. 근데 바이든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미국 정통 정치인의 길을 걷고 뭐 여러 캐리어를 쌓고 또 민주당의 또 외교 정책 전통이 있고 해서 또 뭐 저는 안 읽었습니다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 속에서 쓴 자서전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외교적인 레토릭이나 그게 머물지 않고 정말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깊은 신념을 갖고 국내 정책이든지 외교 정책이든지 간에 상당히 신념에 기반한 또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벌일 걸로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관심과 애착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블링컨 국무부가 지금 세계 각국의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노동인권국이 있습니다. 노동민주주의 인권국인가 뭐 있어요. 그 해당 전담국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세계 인권 보고서, 그 다음에 종교자유 보고서, 그다음 인신매매 보고서, 그 세계적 차원에서 그 인권 관련 보고서를 미국이 국무부에서 매년 냅니다. 세 가지 종류에. 북한 저 밑에서 늘 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쪽도 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쪽에 기분 나쁘지만 듣는 쪽도 늘 듣는 듯이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린 건지 아니면 뭐 지시를 받은 건지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북한 자유주간도 설정해서 그때 또 국무부 대변인이 아주 강도 높게 북한 정권을 전체주의 정권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 외무성도 응답을 했습니다. 내정 간섭이고 도발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악관 특히 대통령 입을 통해서는 아직 북한 인권 언급은 없습니다. 이게 뭐 의도적인 건지 일단 비핵화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지. 왜냐하면 국무부는 소개해 드렸듯이 자기 해당 소관 업무 중에 그러니까 관례화된 정례화된 부처의 자기 업무 중에 분장으로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정례 때가 되면 보고서를 발간해야 되고 발간하면 대변인 논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또 관행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래서 이게 뭐 역할 분담이라는 관측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짧은 현상을 갖고서 어떤 의미 부여하기는 좀 이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약간 그런 차이가 백악관과 국무부의 북한 인권을 놓고의 공식 이 반응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공동성명에 그 북한 인권 관련 언급한 한 패러그래프가 있죠. 문장이 세 개로 이루어졌나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랬나요? 인도적 상황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순서인지 하나의 패키지인지는 또 지켜봐야 아는데, 그래도 한국 입장을 좀, 그 왜 있잖아요. 뭐 저기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뭐 정신을 계승한 해 만에, 한국의 뭐 남북 정상회담 그거를 여기 인정을 한 해 만에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입장, 우리 바람이 많이 반영되었죠.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북한의 비핵화냐, 뭐 한반도 비핵화냐인데, 공식 명칭은 한반도 비핵화예요. 육자회담 합의문 보시면은, 예.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도한 그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북한 인권 관련 세 가지 그 문장을 따로따로 볼 건지 합쳐서 볼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쨌든 간에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헬싱키 협약이 프로세스가 생각나는데, 이거는 이제 냉전 시대 때 유럽에서 동서양 진영이 협력할 거는 좀 찾아서 협력해보자. 핵 문제는 미소 양국 회담에서 채널에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시 세계의 화약고인 유럽 한가성, 유럽 중심 중동부 유럽에 있는 재래식 무기는 미국, 소련, 관련 국가들, 동독,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 또 협의가 있었어요. MBFR이라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그 전제하에서 이 진영을 넘어서, 그 다음에 개별 국가 관계를 넘어서 유럽 전체 차원에서 공동 안보 협력을 해보자. 거기에는 미국, 카나다로 해서 유럽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 알바니아 빼고, 알바니아는 빠졌어요. 알바니아는 모택동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소련. 근데 소련은 시베리아까지가 아니라 우랄산맥까지. 그래서 유럽이라 할 때, 뭐, 학자들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국제 정치, 국제 관계 사에서는 최초로 합의한 내용의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from Atlantic to 우랄이에요. 그렇게 해서 협력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게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회담을 했어요. 주제별로. 정부 관료들 또는 전문가들끼리. 그걸 섞어서 하는 모임을 1.5트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인권, 인도주의 문제도 나왔는데, 그것을 담은 애초에 그 원칙적인 합의서, 그게 헬싱키 협정이거든요. 헬싱키에서 열려서 75년 8월 30일인가. 그것 때문에 저도 헬싱키를 한번 가봤어요. 그거 연구한다는 핑계로.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의 원칙이 들어가 있거든요. 데칼로그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개선하기로 협력한다. 근데 내정불간섭 원칙도 있어요. 내정불간섭, 주권평등, 이것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내정불간섭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충돌할 수 있죠. 그죠?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그 콘센서스를 갖고 있었어요.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각자 자기 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9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 정상화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자 이해가 달릴 때는 각자 자기 식대로 해석한다. 대만 문제가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인권 문제가 있고 또 인도주의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 청소년, 언론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공산진영, 자유진영이 서로 신뢰 조성, 교류 협력을 위해서 서로 오갈 수 있다.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그 논의된 그 주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이제 정치, 군사, 안보 문제고, 하나가 경제, 과학, 기술, 환경 이런 문제고, 나머지 하나가 이게 바스켓 1, 바스켓 2, 바스켓 3라고 그러는데, 바스켓 3가 휴먼 디멘션 이슈라고 했어요. 거기에 인권, 인도주의, 각종 이제 민간 교류 협력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공동성명의 북한 인권 관련 그 한 문단을 저는 그 인도적 지원으로 그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인간 존엄의 문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도주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안에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지원, 그리고 그 이산가족. 거기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 재미 교포들이 그 북한 고향 방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지금 또 하원에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하고 우려를 하지만은 인도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민간 단체의 북한 방문이나 그리고 우리 재미 교포들의 헤어진 그 가족들 상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그게 유엔이나 미국의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면제나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깊은 관심이 우리 입장 속에서는 이 긍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는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이 우리한테 불똥이 튀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조율을 잘하고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협력하고는 지지를 밝힌 그런 인도주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미 양의회가 또 한미 교회가 이번에 NCC가 뭐 미국 NCC가 힘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들어서고 또 미국 NCC와 조금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뭐 몇 번 들어가고 했다 그래갖고 지금 뭐 나를 우연히 일부러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6월 25일 한미 교회 정책 협의회를 하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사전 의견 모으려고 그 NCC에서 월요일 날 모임도 했었는데 화해통일위원회하고 국제위원회로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하고 그다음 민간에서 뭐 NGO대로 하되 또 교회는 교회가 또 뜻을 모아서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이나 또 교회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북한 교회 방문하든지 북한 교회 사람을 불러내든지. 그죠? 워싱턴으로 불러내고 거기에 우리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옛날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예. WCC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또 좋은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핵심은 이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몇 시, 6시 반에 시작했다 치면은 7시 반 전에 마치면 되는 거죠. 지금 마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제재인데 지금 모든 게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뭘 주려고 하거나 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위원회에 우리는 뭐 통보라 그러고 저쪽은 신고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다 저거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아까 교회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 교회다 치면은 하나님 교회가 북한 교회에 뭘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지원하고 3개월 후에 지원하면 다 따로따로 신고해서 저 면제 조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은 또 대북 지원이나 교류를 자주 하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고 이렇게 뭐 6개월 단위든지 뭐 1년 단위든지 그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 일괄 면제를 추진하자 그러는데 저쪽의 관행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에 들어가 보세요. 다 이게 조사 검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하기 전에는 제재를 먼저 풀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하여튼 그때 그 하노이 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볼튼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변을 잡았어야죠. 영변 잡고 나머지가 뭐 영변보다 더 큰지 작은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 스텝을 갔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다 하겠다는 것을 김정은이한테 받아내려고 하는데 애초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거보다 더 상황이 불리하죠. 일단 핵 동결을 시켜야 되니까. 동결된 상태를 IAEA가 들어가야죠. 지금 이란처럼. 이란은 뭐 한 달 더 한다 그랬대, 임시사찰을. 근데 북한이 IAEA를 받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1차 북핵이기 때 서로 사이가 안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동결해야죠. 동결한 거 지금 들어가서 사찰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그 핵시설 들어가서 폐쇄하고 검증해야죠. 이걸 한꺼번에 지금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걸 북한이 한꺼번에 안 받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뭘 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만 그러니까 주민들 일상생활, 생계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고 그 중에서 그걸 또 자를 수도 있죠. 왜냐면 북한이 분할 전술, 살라미 전술로 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그 목표, 원칙만 정해놓고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 정부가 평양에 노크를 했고 뭐 두 번째인가? 올 초에 접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접수했다는 게 검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하고 난 이걸 모아서 제가 볼 때는 겉으로 이게 레토릭상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뒤로는 또는 물밑에서는 한국 제끼고 한국은 정권도 내일 모레 집에 갈 거고 예? 우리한테 줄 것도 별로 없고 말이 행동이 앞뒤가 안 맞고 결국 북한이 말하는 근본 문제, 핵심 문제는 미국하고 타협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하고 이게 통미봉남인지 아니면 선미후남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큰 방향은 그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그죠? 목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역할 분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한 정부는 대놓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더구나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대신에 뭐 북한 교회나 평양 방문할 생각을 일단 접고 교회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 정치범 수용소 희생자들 보상하라. 국제사회 진상을 그렇게 하실 분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또 내려오시는 분 중에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 인권법을 참 한 10년 정도 싸우다가 여야가 싸우다가 타협을 해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북한인권재단을 현재 만들지 않고, 그러나 통일부하고 법무부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 내려오신 분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해서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일정한 기간 되면은 법무부로 이첩해서 그날을 위해 쓰려고 하는지 계속 모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공개를 안 하는데, 만약 인권 개선에 북한한테 자극을 주고 또 한 번 더 경종을 주고 하면은 공개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것도 정부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글쎄 어떤 방법인지는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국내외 이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제 그런 실태 보고서나 뭐 침해 보고서 폭로하는 이런 것들 많이 그 PR을 하고, 그 유엔에도 제가 아까 시간이 있었으면 제도를 보여드릴 텐데,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에 상정이 되잖아요. 그럼 상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자기의 그 보고서가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그걸 참고해서 미국, EU, 일본 등등의 국가들이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도 초안 상정국에 참여했죠. 초안을 쓰고 회람해서 의견을 넣어서 넣고 빼고 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하는 NGO들 있죠. NGO들도 자기 의견서를 유엔 해당 기구에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거 얼터너티브 보고 레포트라고 해요. 그 우리나라도 민변 뭐 좋은 것들 참여연대 이런 데도 내고, 뭐 유명한 엠네스티나 휴먼 라이트 와치나 뭐 또 교회 쪽 그 NGO들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낼 때 그 NGO는 유엔의 그 협의 자격을 갖고 있는 NGO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걸 부려갖고 국내에 유엔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엔의 협의지로 등록된 NGO 많지 않으니까 안 돼 있는 데는 돼 있는 데 쪽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이름을 넣어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로가 많아요. 예, 아니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올 때 만나도 되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코디네이션 하는 게 없이 이제 각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북한은 그나마 한숨이 좀 한숨 쉴 적이 있는 거죠. 왜냐 각계 격파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지속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트렌드가 있고 또 사실 관계를 저걸 하려면은 한두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꾸준히 하는데 우리가 협력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헬싱키 북한 입장에서 지금 북한 잘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나 일본, 북한과 적대 관계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인권 문제,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미국, 일본도 정치적인 북한 압박의 그 측면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납치자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여론이 있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라야죠. 여기서 한번 받아들이는 순간 계속 밀리고, 관계 정상화라든지 일본한테는 그 일제 치하에서 했던데 그 받아내면서 자기가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미국한테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 입장 속에서는 원칙적으로 내정 간섭이다, 그 공화국 모략策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배격하는 게 북한한테는 맞는데, EU 같은 경우는 있죠. EU 같은 경우는 여러분 터키가 EU에 가입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EU가 정해놓은 그 인권 그거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가입할 때 거부해요. 그래서 뭐 터키 쪽의 입장도 있지만은,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2000년대 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6.15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EU한테 북한을 변화시키려면은
일단 북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하고 아이슬란드 빼고는 쭉 순서대로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도와주고 관계 뭐 정치 대화하고 그러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지원도 하고. 그 이유는 자기들의 기준을 갖고서 일관되게 하고 거기서 얘네들은 병행 정수를 하는 거죠. 지원 대화와 함께 압박과 비판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 속에서는 이거 받으려면 이걸 그냥 삼키든지 욕하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대화를 중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인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자기구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미국이 세게 얘기하고 우리는 얘기를 안 하거나 뭐 다른 얘기하고 이것도 크게 보면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한미 사이에 북한 인권 갖고 뭐 외교적 갈등으로 저는 비화될 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보편성과 그 테헤란 비엔나 선언문 그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좀 많이 듣고 배웠던 박경서 전 인권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양파 같아서 인권의 핵심은 있다는 거죠. 코어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권인데 각 나라의 관행과 의식과 헌법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외연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명권과 생존권 그리고 몇 가지 자유에 관한 것이죠.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게 기본권이 아니라 나머지는 시대의 요구와 필요와 정치적 역학관계, 인권 운동이든지 인권 정치든지 간에 그런 걸 이게 하면서 이게 늘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자유권 1세대, 사회권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 뭐 평화권, 발전권, 지금은 뭐 정보 권리, 그 다음에 동물의 권리도 뭐 인권에 들어가네 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래서 뭐 두 발 달린 걸 넣을까 네 발 달린 거 뭐 그런 논쟁까지 가장 생태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끊임없이 진화 영역이 확대되는데 이것이 다른 인권이잖아요. 옆에 있는 인체보건 그거를 희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축적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그게 인권들 내에서의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인데 그게 이제 인권 근본주의로 가지 않으려면은 태도에 있어서 그 목적으로서 인권뿐만 아니라 되게 생명을 존중하거나 다름을 서로 배려하거나 뭐 그런 요즘 말 인권 감수성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태도하고 그다음에 다른 보편 가치들하고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뭐 언론에 그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에 이제 많이 뜨는 거는 당연히 이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게 서방 쪽이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나 그다음에 처형 문제. 근데 처형 문제 요즘은 많이 좀 내려온 것 같고요. 언제 처형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예,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식량 문제. 예,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약간 트렌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문제.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14년인가 그때 이후에 북한 인권 운동하는 쪽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리로 다 모여져 있어요. 예, 결국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정권 그 최고 지도자 이렇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성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북한 인권 결의에까지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액션이 상당히 민감하다 그럴까 위험하다 그럴까 단일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미국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시리아, 뭐 중동, 이스라엘, 미얀마 하는 거 보면은 선택적일 것 같으니까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그런 애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유엔이나 좀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 결의나 또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 이렇게 같이 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오늘 이제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조금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인권 아이템들 사이에 그렇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외교관을 보거나 또 같이 그 목회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북한 인권을 논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는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그 관계다. 그래서 이게 나쁜 놈이기도 한데 나쁘지만은 또 뭐 형제인가 뭐 갈라서야 되나 뭐 형제라고 해서 못하는데 형제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갈라서도 되고 뭐 싸우고 이제 안 만나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그거는 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노 코멘트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게 우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근데 물론 저도 이게 현재 군사적 충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전시 상황은 아니죠. 내전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잊을만 하면은 이게 또 그런 거 우리한테 불러 일으켜 주잖아요. 이런 걸 이제 분쟁에서는 그 intractable war라 그러거나 또는 protracted 고질적인 아주 장기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때로는 뭐 대화도 하고 경제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군사적인 거라든지 서로 적대하는 거는 법적으로라든지 이게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예. 잠재되어 있다가 살아있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랑 인형을 달리하고 적대하고 있는 그 상대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물론 유엔처럼 국제 인권 메커니즘 속에서 접근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제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그쪽의 어프로치가 너무 이렇게 세고 이런 이제 분쟁 상태이고 이 적대 상태이고 화해와 평화가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하나의 일방인 북한 인권을 어떻게 전쟁이 없고 이 정상적인 유엔 회원국의 하나의 그런 나라로서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것하고는 보다 이제 복합적인 고려와 접근이 필요한데 그거는 역시 그런 거를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미국은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삼자인 것처럼. 난 그게 되게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선을 부릴 수도 없어요. 같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앵글로 섹슨의 인권관에 그 주도의 국제 메커니즘에 빠져서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 다 있냐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방적인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면서도 그 돌아가신 그 6.1제 장관님이 북한대학원대학교 그 북한 정치 전공 교수인데 그분이 북한 체제를 예외 국가라고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아주 그 사회주의의 일반 공통 특성이 있죠. 그런 부분하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 사례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의미 같은데 그 얘기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사회주의 일반의 공통점을 북한이 다 갖고 있어요. 계획경제, 예? 그 다음에 중앙집권제,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소위 민주집중제,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그런데 북한은 그것이 아주 극단화됐다는 거죠. 정치적 필요와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환경,
이 두 개가 조합됐는데 시간이 길게 가는 거 보니까 정치적 의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조장하는, 방조하는 그 환경도 많이 있고요. 근데 수령이란 말이 그 국제관계사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레닌 때부터 그의 동료 그 하위 당원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막스주의를 구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세계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전초기지로서의 러시아혁명,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거예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래는 못 살았어요. 근데 걱정했던 예를 경계해라 그랬는데 그 예가 돼버렸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아주 이제 우상화가 된 거죠, 스탈린. 예. 김일성은 스탈린의 그 아시아의 그 복제판이죠. 예. 모든 이념, 그 정치 제도, 건축 양식부터 해서. 그래서 아주 극단화가 됐죠.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일반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서양 쪽의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서양 사회주의, 특히 아시아형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은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은 역시 종교개혁이나 그 산업혁명이나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변화를 겪었거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옆에서 봤어요. 예.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살짝 문을 여니까 여기 전부 다 흔들리잖아요. 그죠? 밑에서는 교회나 개인의 자유나 이런 전통이나 그 문화가 억눌려 있었던 거죠. 없어진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식민지 반봉건 국가 사회에서 바로 이렇게 이식된 스탈린 체제가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 식민지 반봉건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근대화를 일본이 했네, 우리나라 조선 말부터 뭐 좀 있었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쑥 들어온 거예요. 그죠? 제국주의로. 그러니까 거기가 경제적인 근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저발전이죠. 경제적 저발전과 문화적인 정근대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와중에 우리가 또 다른 그 외세, 더 큰 나라, 미국이죠. 저쪽은 소련이고. 예. 여기다가 이념 경쟁이 덧붙여지니까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타자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교, 그죠? 위계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 가죠. 그래서 정보 통제를 하고 이게 막 북한의 검열 이런 게 얼마나 심해요. 아웅산 수지도 뭐 지금 사람이 지금 1000명 가까이 죽고 있는데 모른대잖아요. 예. 거기는 뭐 체제 자체가 그냥 싹 그냥 이제 폐쇄 이거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무너지도록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야금야금 변화를 시키든지. 이거는 정말 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 백서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매년 나오고요. 국영문으로 나오고. 그래도 연구자들이 자기들 저걸 갖고서 우리는 그래도 들어갑니다. 물론 한의원에 들어가고 또 국제적인 흐름하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 누구죠? 육자회담 마지막 미국 측 대표였던 우리 한국 대사하고 갔었잖아요. 그거 왜 있잖아요. 그 보스니아 분쟁 그 미국 특사도 했던 있어요. 그 사람. 그분이 이제 그 육자회담 대표로 이제 임명돼서 이제 날아가기 전에 여기서 주한미 대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NGO 그때 평화네트워크가 주최했나 국가인권위원회 그 회의실에서 그때 저도 갔었어요. 국무부 이 북한 인권 보고서 요런 거는 조금 뭐 아닌 것 같다. 뭐 다른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그 양반 하는 말 우리가 다 확인을 못 하고요. 이렇게 전해 주는 말 뭐
그 정보원 뭐 이런 사람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할 뿐이지 다 확인을 못 합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 왜 이 사람은 그래도 간접적이지만은 한국, 그 워싱턴을 가나? 그 다음에 동경, 베이징은 못 가죠? 예, 그리고 전문가들 인터뷰, 또 탈북자들도 몇 명 그 샘플로 인터뷰하고 해서 이거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쪽에 전문가이고 그 전체 그 보고서의 틀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 없는 거는 안 하거나 뒤로 빼고 제일 좋은 거는 그 당사자들 얘기 듣는 거죠. 근데 이분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얘기에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듣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들이 눈치로 지금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중요합니다. 동일 이슈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동일 이슈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예. 그러나 지금 큰 방향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